남편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간 30만 원. 5년간 이어진 이체의 끝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따라간 끝에 나는 또 하나의 여자와 그리고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해야 했죠.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날이 흔들리고 용서조차 의미 없어진 순간. 나는 내가 왜 여기까지 버텼는지를 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아주 평범한 하루였다. 평일 아침 남편은 늘 그렇듯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욕실로 향했고 나는 출근 준비를 하려던 찰나에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의 핸드폰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원래라면 관심도 두지 않았을 핸드폰 화면이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나를 붙잡았다. 잠금 화면을 가로지른 알림 한 줄. 김정숙님께 이체 완료라는 문구가 또렷하게 떠 있었다. 처음엔 그냥 스팸 문자려니 요즘 그런 가짜 문자가 수두룩하니까 그렇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릴수록 그 이름이 반복되며 화면을 점령하고 있었고 같은 금액, 같은 날짜, 반복적인 이체.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다. 단순한 실수일 리가 없었다. 이건 누군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것도 5년 가까이. 이 순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분명히 관계였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 알림을 본 순간부터 손끝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으며 머릿속은 흰 안개로 뒤덮인 듯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남편이 씻는 틈을 타 핸드폰의 알림 목록과 통장 앱을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건 따로 있었다. 내 손에는 한 장의 종이 통장이 있었고 그건 내가 결혼 후 남몰래 비상금을 적립하듯 차곡차곡 모아둔 작은 통장이었다. 평소엔 잊고 지냈지만 그날따라 그 통장이 유난히 생각났다. 그리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나는 그 통장을 꺼내 들고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거기서도 같은 이름을 발견했다. 김정숙. 매달 빠짐없이 마치 자동이체라도 걸어둔 듯 정확한 날짜에 30만 원씩이 찍혀 있었다. 그것도 정확히 5년 전부터.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이게 진짜 현실이라는 걸 믿고 싶지 않았다. 김정숙. 이 이름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대체 왜 매달 3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남편이 그 여자에게 보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저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통증만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그대로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다. 평소라면 이런 행동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나 자신을 잃은 채 무엇이라도 찾아내야겠다는 절박함 뿐이었다. 검색창에 김정숙 피부관리라고 입력했을 때 여러 개의 검색 결과 중 가장 위에 떠 있는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남편의 회사 근처에 있는 작고 아담한 피부관리실. 그곳의 직원 소개란에는 얼굴이 또렷하게 찍힌 사진과 함께 김정숙 39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순간 나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쳐버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한 고의였고 계획이었다. 나는 그대로 거실에 주저앉았고 손끝에서 힘이 빠졌다. 이대로 숨이 멎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이 여자 누구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떨구고는 작게 입을 열었다. 그냥 힘들 때 마음 둘 때가 필요했어. 그냥 위로 정도였다고. 그 말에 나는 몸서리쳤다. 이게 위로라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내 몰래 돈을 보내며 여자를 만나온 게 위로? 말이 되는가? 나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괴로웠다. 사람이라 느껴지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고 내가 같이 살아온 사람이 이런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그저 끔찍할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남편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다. 같이 밥을 먹는 것도 눈을 마주치는 것도 숨을 쉬는 것조차 불편했다. 내 삶의 일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내 인생에서 지워야 할 지옥의 이름처럼 느껴졌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침대 맞은편에 남편의 실루엣이 있었다. 분명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 집에서 숨조차 쉬기 싫다고 다짐했건만 결국 도망치지 못하고 같은 지붕 아래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물 한 모금 넘기기도 버거운 목구멍을 움켜쥐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거실로 나가기 전 문고리를 붙든 채 한참을 서 있어야 했다. 이 문을 열면 그 사람과 다시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결혼 8년 차,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발소리와 숨결만으로도 상태를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한 사이였지만 그날의 나는 그 사람의 존재조차 알 수 없게 된 것 같았다. 모르는 사람 같았다. 아니, 모른 척하고 싶었다. 침묵이 더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여전히 죄책감이나 반성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느끼고 싶지 않았던 걸까? 부엌으로 향하며 자연스럽게 눈이 갔던 식탁 위에는 평소처럼 남편이 마신 머그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하얀색 머그컵. 내가 커피잔 세트를 살 때 일부러 그 사람 전용으로 고른 컵이었다. 평소에는 그 조용한 행동 하나에 익숙함과 안정감을 느꼈었지만 지금은 그 조용한 흔적조차 소름 끼치게 낯설었다. 같은 물건, 같은 장소, 같은 아침. 그런데도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이 밉다는 건 아마 이런 감정이 아닐까 싶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의도가 보이고 말 한마디 없는 침묵조차 뻔뻔함으로 들릴 만큼 단지 존재 자체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그런 상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그는 나를 속이고 있었고 언제부터 나는 그런 사실조차 모른 채 같은 침대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있었던 걸까? 주방 서랍을 열다가 괜히 머리를 쳤다. 깜짝 놀랐던 게 아니다. 그저 그런 작은 충격이라도 느껴야 내 감정이 다시 돌아올 것 같아서였다. 눈물은 그새 마를 틈도 없이 다시 고여 있었고 몸은 잠도 먹는 것도 거부한 채 버티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다. 이유 없이 병가를 냈고 핸드폰은 꺼두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도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도 동시에 나를 잠식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결국 나는 혼자 이 감정을 감당해야 할 것 같았다. 하루는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이 말했다. 저녁은 먹고 나가려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그대로 입을 꾹 다물었다. 무슨 저녁을? 도대체 어떤 사람과 어떤 감정으로 어떤 얼굴로 그가 누군가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던 걸까? 남편은 그 말 뒤로 더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가방을 들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다시 통장을 꺼냈다. 이번에는 단순히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려는 의도였다. 그 통장에 적힌 기록, 5년간의 숫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나는 한 줄 한 줄 줄자를 대듯 따라갔다. 정확했다. 한 달도 빠짐없이. 심지어 휴일, 명절, 생일이 있는 달에도 예외는 없었다. 그건 단순한 정기적인 습관이 아니라 일종의 의무처럼 느껴졌다. 마치 생활비처럼 그 여자는 그의 돈 속에 고정된 존재였다. 나는 몇 해 전 남편이 수첩에 적어두던 메모 하나를 떠올렸다. 3월 1일 관리실 예약 잊지 말기. 그땐 아무 의심 없이 지나쳤다. 관리실이니까 뭐 피부 관리라도 받는 줄로만 알았다. 심지어 그가 피부에 신경 쓰는 타입도 아니었기에 내심 기특하다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그게 이토록 치명적인 거짓말이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다시 검색했다. 그녀의 얼굴, 그녀가 근무한다는 그 가게, 심지어는 그녀가 SNS에 올린 사진들까지 모두 찾아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대신 그 여자와 마주하게 될 날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이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새로 스며들기 시작했을 즈음 나는 여느 때와 다르게 먼저 침대에서 일어났다. 다리를 뻗는 동작 하나, 세면대에서 물을 틀어 세수를 하는 순간조차 무겁고 느렸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렇게라도 움직여야 할 것 같았다. 답을 알아야 했다. 이 모욕의 퍼즐을 끝내려면 그 여자를 만나야만 했다. 남편이 출근하고 1시간쯤 후 나는 검색했던 피부관리실의 주소를 내 핸드폰 메모장에 띄운 채 옷장을 열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참 오래된 옷이었다는 걸 새삼스레 알았다. 매일 똑같은 티셔츠, 늘어지고 색이 바랜 니트. 그 옷들을 걸친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날따라 오히려 그 초라함이 꼭 맞는 복장처럼 느껴졌다. 지하철 2번을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낯선 동네, 마치 남편과 아무 연관도 없을 것만 같던 거리였다. 그러나 그 거리 어귀에 커다랗게 걸린 간판 뷰에트 바이 정숙 그 이름 앞에서 나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나서야 문을 열 수 있었다. 인테리어는 아담하고 아늑했다. 향긋한 아로마 향, 세련된 베이지 톤의 벽지, 벽 한편엔 웰컴 드링크라는 문구가 붙은 미니 테이블. 모든 게 평범한,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깨끗함을 강조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단 한 사람. 그녀는 나를 쳐다보는 순간 짧게 웃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그 미소가 너무 익숙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사람도 남편 앞에서 이런 표정을 지었겠지. 그런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겠지.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입술을 달싹였다. 김정숙 씨 맞죠? 그녀는 조금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곧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요, 혹시 어디서 뵀을까요?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숨이 막혔다. 자신을 알아보는 여자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는 얼굴. 혹시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침착함이 역겹게 느껴질 만큼 자연스러웠다. 저 그 사람 아내예요.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표정에서 피가 가셨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입꼬리가 내려갔고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제야 나는 이 여자가 모른 척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아, 그분 부인이셨군요. 그녀는 곧 차분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 어딘가 단단히 각오한 듯한 얼굴이었다. 나 역시 의자를 끌어다가 마주 앉았다. 피부관리실 특유의 조명이 내 얼굴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 빛은 내 안의 혼란을 덮을 수 없었다. 왜죠? 5년이나 도대체 왜 그랬어요? 내가 쏟아내듯 묻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죄송해요. 그 사람이 처음엔 그냥 손님이었어요. 저도 그럴 생각 아니었어요. 그 말이 다였다. 자기 방어도 해명도 없이 단지 죄송해요 라는 말만 반복하는 그녀 앞에서 나는 폭발할 수도 울 수도 없었다. 감정이 너무 차올라 역설적으로 말이 막혀버렸다. 그래서 되물었다. 무슨 생각이었어요? 매달 이체 받는 그 돈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람이 그만하자고 했어요. 몇 번이나? 그런데 제가 놓기 싫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정말.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를 무너뜨린 그 여자 앞에서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왜 죄송하다는 말을 이 여자가 먼저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렇게 3분쯤 더 침묵이 흘렀고 결국 내가 먼저 일어섰다.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 말하지 마세요. 나는 그 사람한테 직접 듣고 싶어요. 그리고 문을 나서려는 찰나 그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아직도 당신 얘기 매일 했어요. 늘 미안해했어요. 그 말 해주고 싶었어요. 그 말에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렇게 나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올랐다. 모든 감정이 소진된 채 빈 몸처럼 흔들리는 마음으로 내 결혼 생활의 5년을 반추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겠다고. 이제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진짜 진실을 마주할 차례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조용했다. 지하철은 복잡했고 이어폰을 꽂은 사람들 사이로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 옆자리에 앉은 젊은 커플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대화가 마치 어항 속의 기포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창밖으로 흐르는 터널의 어둠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이 집에서의 내 삶과 이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시간, 그 모든 것에 대해 다시 물어야 할 때였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은 조용했다. 햇살이 남향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 있었지만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마치 아무것도 보지 않는 사람처럼 멍하니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든 그 사람과 시선이 마주쳤지만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앞에 일부러 그와 마주 앉지 않고 옆자리에 조심스레 몸을 내렸다. 이 말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아이러니했다. 가슴속에서 문장 하나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었다. 대체 왜 그랬어? 하지만 입술은 그 문장을 곧바로 내뱉지 못했다. 그 대신 나는 그에게 물었다. 5년이야. 매달 같은 금액, 같은 날짜. 정확하게 1,800만 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묻지도 않을게. 근데 그 여자가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거야?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져서 나조차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된 순간 그가 입을 열었다. 그냥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 회사에서 잘릴 뻔했고 동료는 다 떠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계속.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가서 돈을 주고 위로받았단 말이야? 나는 내가 낸 목소리가 이토록 낮고 또렷할 줄 몰랐다. 울지도 떨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침착함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였다. 남편은 고개를 들었지만 내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 시선은 여전히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처음엔 그냥 고객이었어. 단골이었고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말을 듣는 게 위로가 되더라고. 그 사람도 말없이 내 얘기를 들어줬고 나는 그 말을 끊고 다시 물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나는 뭐였는데? 나는 당신 옆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출근해서 퇴근하면 당신 기다리고 주말이면 함께 마트 가던 그 수년의 시간 동안 나는 뭐였냐고. 그 질문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고 눈을 피했다. 그 모습에서 나는 그가 아직도 나에게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다. 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들며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미안하단 말 이제는 필요 없어. 그 말은 처음에 했어야 했어. 그 사람이 그만하자고 했다고? 그 여자가 나보다 먼저 그만두자고 했단 말이야? 참 끝까지 비겁하네.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은 뒤에도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눈물은 더 이상 나지 않았다. 이젠 감정도 말라버렸는지 고통조차 무뎌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방 안에서 혼자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던 나는 이 감정이 더 이상 내 안에서만 맴돈다면 결국 나 자신까지 파괴하고 말 거란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아무에게나 말해야만 했다. 나 혼자만 이 무게를 지고 있자니 몸이 아니라 정신이 먼저 부서질 것 같았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건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일한 친구 혜진이었다. 혜진은 언제나 단정한 말투와 확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고 내 삶의 방향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가만히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지금까지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 흔한 결혼 얘기조차 꺼리지 못했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메신저 창을 열어 손을 덜덜 떨며 문자를 썼다. 혹시 오늘 시간 돼? 얼굴 좀 보고 싶어서. 답은 금방 왔다. 당장 나와. 내가 데리러 갈게. 그 단순한 말 한 줄에 울컥 눈물이 고였고 나는 조용히 외투를 걸쳤다. 밤거리의 바람이 매서웠지만 이상하게 그날의 공기는 나를 숨쉬게 해주었다. 혜진을 만나 카페 한켠에 앉았을 때 나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커피잔만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몇 번이나 입을 때려다 다시 다물기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다른 여자한테 5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보냈어. 혜진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놀라거나 욕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을 마주친 채 기다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어서 말했다. 그 여자는 피부관리실 직원이었고 남편 회사 근처야. 5년 동안 계속. 매달 빠짐없이. 총 1,800만 원. 그제야 혜진의 입꼬리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다. 그러더니 그녀는 나직하게 물었다. 너 그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힘들어서 그랬대. 마음 둘 곳이 필요했다고. 그냥 위로였다고. 그 말에 진짜 이 사람이 사람인가 싶었어. 혜진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위로였으면 돈은 왜 줬을까? 진짜 위로받고 싶었다면 돈 말고 사람을 찾아야 했던 거 아냐?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떨궜다. 맞는 말이었다. 돈으로 위로를 산다는 게 결국 위로가 아니라 거래였다는 증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그걸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넌 지금 아직 그 사람 믿고 싶어? 그 질문에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아니. 근데 뭔가 이상해. 그 사람 말투, 그 사람이 회피하는 눈빛.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혜진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럼 더 알아봐. 속이 타들어가면서 혼자 끙끙대는 거보다 차라리 뼈까지 도려내는 게 나아. 그날 혜진의 말은 내게 하나의 확신을 주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며 남편이 과거에 수상하게 행동했던 몇 가지 장면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한 번은 내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남편이 급히 핸드폰을 뒤집으며 식은땀을 흘리던 모습. 또 한 번은 자동차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에서 내가 모르는 주소가 수차례 반복되던 흔적. 심지어 출장이라며 사흘간 집을 비웠던 날, 내가 우연히 본 호텔 영수증의 날짜와 맞아떨어졌던 기억. 그 모든 조각들이 이제와 하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마치 처음부터 어떤 큰 그림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그 사람의 말이 전부가 아니라면 나라도 끝까지 들춰내야겠다고. 그게 이 결혼을 끝내든 이어가든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다. 결혼하고 처음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남편이 종종 컴퓨터를 썼던 기억이 떠올랐다. 요즘은 대부분 핸드폰으로 해결하지만 그 당시엔 그 노트북에 많은 흔적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용히 책장 위에 쌓여있던 검은색 노트북을 꺼내 충전기를 꽂았다. 화면이 켜지는 데만 10분이 걸렸다. 그리고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부터는 아내가 아니라 당한 사람으로서 내 손으로 진실을 확인해야 할 차례였다. 바탕화면에는 생각보다 많은 폴더가 있었다. 출장 자료, 회의록, 급여 명세 등 딱 봐도 회사 관련처럼 보이는 이름들 사이에 템프라는 폴더가 하나 눈에 띄었다. 그 폴더를 열었을 때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사진 몇 장, 그리고 스캔된 이미지 파일 하나. 그중 예약 20만 2103이라는 PDF 파일이 눈에 들어왔다. 클릭했더니 호텔 예약 내역이었다. 숙박자 이름은 남편. 2인 기준. 예약된 호텔은 내게는 출장이라고 말했던 그 주말과 정확히 겹쳐 있었다. 내가 혼자 생일을 보냈던 그 주말이었다. 그 순간부터 손끝이 떨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출장이란 말로 덮어버렸던 수많은 날들이 사실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한 날들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내가 스크롤을 내리던 도중 한 장의 스캔 이미지를 발견한 순간이었다. 가족 의료보장서라는 제목 아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문서. 그리고 그 문서의 하단에는 김정숙이 아닌 다른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은진. 이은진.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그 어떤 검색 기록에도 통장 이체 내역에도 없던 이름. 그런데 왜 이 여자의 이름이 남편의 의료보장 서류에 포함되어 있었던 걸까? 나는 멍하니 그 이름을 바라보다 곧장 남편의 서랍으로 달려갔다. 평소엔 열어보지 않던 업무용 가방이 한쪽에 있었고 그 안에 노트 몇 권이 있었다. 그중 하나 회의록으로 보이는 검은색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장. 거기엔 작게 적혀있는 메모 한 줄이 있었다. 은진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병원 접수. 청구 전에 꼭 확인. 나는 노트를 덮고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김정숙 말고도 이은진이라는 또 다른 이름. 남편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진실 중 일부만 말했던 것이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더 무서운 배신이라는 것을. 나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움직이지 못했다. 이은진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오류이기를 실수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남편의 필체로 적힌 메모를 직접 확인한 지금 그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또 하나의 관계를 암시하는 그림자였다. 내게 알려주지 않은 숨겨진 이름. 의료보장서에 기재될 정도라면 단순한 지인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곧장 검색창을 열고 이은진, 병원, 남편 이름 조합으로 수차례 검색을 돌렸다. 그리고 결국 한 병원의 등록 환자 명단에서 이은진 여사 12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남편과 연령대가 비슷한 여성. 그 병원은 남편 회사에서 승용차로 20분 거리였고 평소 그가 자주 다닌다고 했던 건강검진 병원이기도 했다. 더는 망설일 수 없었다. 나는 다음 날 직접 병원으로 향했다. 환자 정보를 바로 열람할 수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원무과 앞을 서성였다. 그러다 우연처럼 정말 우연처럼 내 눈앞으로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다. 단정한 단발머리, 회색 슬랙스와 베이지색 니트를 입은 키 작은 여성. 그녀는 조용히 접수 창구에 진료카드를 내밀었다. 그 순간 창구 직원이 입을 열었다. 이은진님 혈액 검사 결과 오늘 나오셨고요. 나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직접 그 이름을 들었다. 그 목소리와 얼굴을 직접 봤다. 그녀가 돌아서서 대기실 쪽으로 걸어오는 순간 나와 눈이 마주쳤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표정에는 당혹감도 낯섦도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낯익은 시선이었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가 앉는 자리를 지켜보았고 잠시 뒤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박형주 씨 아시나요? 그녀는 깜짝 놀라지도 않았다. 아니, 오히려 너무나 담담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잘 알죠.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니까요. 10년. 나는 그대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5년도 아니고 10년. 그럼 내가 결혼한 시점 이전부터 이미 이 관계는 시작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정신을 추스르며 다시 물었다. 그 사람 제 남편이에요. 혹시 어떤 사이셨나요? 이은지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엔 놀라움보다 연민이 섞여 있었고 그것이 더 치욕적이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 그냥 아무 자격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매번 그러더군요. 내 인생에 책임질 순 없지만 놓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참말이 되나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치 내 마음속을 들킨 것 같았고 그 사람이 한 말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도 모욕적이었다. 그 사람 당신한텐 어떤 사람이었나요? 내가 어렵게 물었을 때 그녀는 작게 웃었다. 처음엔 위로였죠. 그 다음은 핑계였고 지금은 후회예요. 하지만 그 후회조차도 제 몫이고 감당해야 할 죄예요. 그 말은 마치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나는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도 나를 붙잡지 않았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내 머릿속엔 하나의 결심이 명확해졌다. 이 사람은 한 사람과의 일탈이 아니었다. 5년과 10년 동시에 두 사람의 마음을 관리했던 남자였다. 그는 이중적이었고 무엇보다 나에게 단 한 번도 진실을 선택해주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나는 다시 노트북을 켰다. 이번엔 이혼 서류 양식을 검색했다. 배우자의 외도와 금전 지출에 대한 책임 명시 조항. 상대방의 심리적 유책 사유 정리 항목. 그가 쌓아온 모든 거짓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혼 서류 양식을 하나하나 다운받으면서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여기까지 와야 했던 걸까? 처음부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견딘 게 문제였던 걸까? 화면 속 이혼 사유 항목에 커서를 올리며 문득 결혼 첫 해가 떠올랐다. 신혼집 장판에서 코를 박고 울던 날 남편은 내 옆에 누워 내 어깨를 감싸며 내가 지켜줄게라고 말했다. 그 말이 그렇게 달게 들렸던 이유는 아마 내가 나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었을 거다. 그 사람에게 기대고 싶었고 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거란 근거 없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참담한 허구로만 남아 있었다. 지켜주겠다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남겼으니까.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나는 식탁에 이혼 서류 양식을 펼쳐두었다. 그는 순간 멈춰섰고 서류 위에 적힌 굵은 제목을 보고서야 침묵을 깼다. 이게 뭐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물을 자격이 있는가 되묻고 싶었다. 하지만 이젠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마저 허무했다. 진심이야? 그가 다시 묻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그는 마치 자신이 처음으로 벼랑에 몰렸다는 듯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지금이라도 정말 미안하단 말할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이럴 줄 몰랐어. 나는 웃지 않았다. 분노도 울음도 아니었다. 그저 피곤할 뿐이었다. 지금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5년 동안 한 여자한테 돈 보내면서 날 속이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다른 여자한테 위로받고 그게 몰랐어로 끝날 일이야? 그는 그제야 주저앉듯 소파에 몸을 던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끝은 무릎을 감싸 쥐며 떨리고 있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이제 다 정리했어. 정숙이도 은진이도 지금은 아무 관계 아니야. 진짜야. 나는 테이블에 놓인 도장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그 말은 그 여자들하고 할 일이고 나는 내가 나랑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니까. 그 순간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넌 항상 옆에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밀었어. 변명도 하지 않았고 사과도 제대로 안 했어. 네가 용서할 거라고 믿었거든. 그 말이 가장 잔인했다. 내가 옆에 있는 걸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람. 그래서 나를 다치게 하고도 죄책감조차 뒤로 밀었던 그 사람. 나는 그 당연함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제는 내 삶을, 나 자신을, 내 감정을 지키고 싶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 결혼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나를 지키고 싶었어. 근데 이제 알겠어. 이 관계는 나를 지켜주지 못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침묵은 오히려 모든 것을 인정한 듯 무거웠고 나는 그 침묵을 마지막으로 등을 돌렸다. 주말 아침 나는 집안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사 준비를 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내 안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다. 의외로 손이 가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함께 고른 커튼, 처여름밤에 산 선풍기, 주방 서랍 안에 들어있는 부부 텀블러 세트. 그 모든 것들이 아직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채로 내게 말을 걸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때 그 사람 많이 웃었었잖아. 그날 내가 만든 미역국 맛있다고 3번이나 말했는데 물건 하나에 감정이 따라붙는다는 걸 나는 처음으로 실감했다. 서랍 하나를 열면 기억이 한 바가지 쏟아졌고 옷장을 정리하면 우리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 폴라로이드에 담겨 있었다. 흔들렸다. 아니,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다. 그도 웃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고 세상에 아무도 없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다 결국 고개를 저었다. 이건 그때의 우리일 뿐 지금의 우리는 아니었다. 지금의 나는 저 웃음을 더는 믿지 않는다. 이삿짐 업체를 불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거실엔 이미 박스가 몇 개 쌓여 있었고 나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앉아 있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멈춰섰다. 눈에 띄게 놀란 표정이었다. 이게 뭐야? 보이는 그대로야. 나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소파에 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응.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하니까.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근데 그렇게 쉽게 정리되는 거야? 8년이잖아. 우리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냐고. 나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의 그 말이 더 허무하게 느껴졌다. 아무 일 없었던 게 아니야. 너무 많은 일이 있었지. 그걸 내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여기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는 입술을 깨물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었다.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내 앞에서 이렇게 약해지는 걸 보여준 건 결혼 후 단 한 번도 없었다. 미안해. 진짜. 처음엔 그냥 그랬어. 말 못했고 시간 지나니까 타이밍도 놓치고 그렇게 계속 숨기다 보니까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눈물이 아니라 그 침묵과 방황이 아니라 처음부터 진심이 없었던 걸 안 순간부터 이 사람의 모든 말은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만하자. 서로 더 망가지기 전에. 그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아니, 못 붙잡았다. 이미 늦었으니까. 이사 첫날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새로 옮긴 원룸의 벽은 얇고 옆집 소리가 들릴 만큼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다.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 익숙한 생활이 지금껏 나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떠올리면 이 고요함은 하나의 해방처럼 느껴졌다. 침대 위에 몸을 누이고 천장을 바라봤다. 어릴 적 이불 속에서 밤마다 몰래 울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지금도 나는 늘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 삼키며 살았던 것 같다. 어린 시절 아빠의 외도를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엄마 옆에서 나는 엄마의 억울한 눈물을 고스란히 삼켜야 했다. 어쩌면 그래서였을까? 나는 누군가의 거짓말 앞에서 늘 멍해졌다. 비명을 지르기보다는 조용히 참고 도망치기보다는 언젠간 좋아지겠지라며 견디는 쪽을 택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이 결국 나 자신을 가장 크게 배신한 일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휴대폰은 이삿짐을 정리하며 무음으로 놓아뒀다. 그리고 반나절쯤 흐른 뒤 핸드폰을 들여다봤을 때 알림창 한가운데에 떠있는 문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김정숙입니다. 지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어요. 문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묘하게 쿡 찔렸다. 감정이 불쑥 떠오른 게 아니었다. 그보다는 왜 지금 이 타이밍인가 라는 본능적인 긴장감이 더 컸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는 단답형으로 답을 보냈다.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잠시 후 다시 문자가 왔다. 그 사람 은진 씨랑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말 꼭 전하고 싶었어요. 손이 저절로 떨렸다. 끝났다고 했었다.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했었다. 더는 아무 관계 아니라고. 그 모든 말이 다시 허물처럼 무너져 내렸다. 지금껏 나는 무엇을 믿었던 걸까? 무릎을 꿇는 사람 앞에서 조금이나마 연민을 가졌던 내 마음이 그저 또 한 번 당한 감정 노름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핸드폰을 내려두고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속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이제는 확실해졌다. 나는 다시는 그 어떤 말에도 속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의 후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진심이란 그 사람 입에서 나올 일이 없었으니까. 김정숙의 문자를 받고 이틀이 지났다. 처음엔 답하지 않았다. 더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무거워졌다. 단순히 배신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예감, 그리고 무엇보다 어쩌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조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직감 때문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점심 괜찮으세요? 답은 금방 왔다. 그리고 다음날 조용한 카페 구석에서 김정숙과 다시 마주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고 얼굴엔 화장기조차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보다 훨씬 지쳐 보였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내 컵을 잡은 두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 사람이 은진 씨랑 아직도 연락해요. 지난주에도 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전처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몰랐다. 김정숙은 그런 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처음엔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 말고도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아, 이 사람은 사람을 그냥 위로의 도구로만 생각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마른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다. 왜 지금에서야 그 말을 해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꺼내들었다. 아이요. 그 말에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제가 그 사람 아이를 잠깐 가졌었어요. 그 사람은 몰라요. 병원에 가서 지우고 나왔는데 그날도 혼자였어요. 그녀는 커피잔을 힘없이 감싸며 말을 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날 저녁 아무렇지도 않게 은진 씨한테 갔더라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 사람 뒤를 밟았어요. 말 안 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 병원. 당신이 말했던 그 병원요.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미세하게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이 사람, 내가 알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더 잔인하고 더 교묘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변명할 거예요. 그땐 힘들었고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김정숙은 내 손을 바라보다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서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에게서 멀어져도 된다고. 그 말은 그녀가 나에게 건넬 수 있는 마지막 위로 같았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그리고 그 아이, 그 상처, 저도 잊지 않을게요. 그날 대화를 끝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사람에게 다르게 부서졌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한동안 누구와도 연락을 끊었다. 핸드폰은 침묵했고 집도 조용했다. 밖에 나가지 않는 날이 많았고 그저 가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처음엔 그 시간이 낯설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비로소 익숙해졌다. 낯선 곳에서 낯선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내 안에 자리 잡은 무거운 감정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분노, 배신, 자괴감, 그리고 아주 조용한 슬픔. 그 슬픔은 격렬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된 물속처럼 잔잔했고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다. 남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온 건 그로부터 열흘째 되는 날이었다. 한 번만 얼굴 보고 얘기하면 안 될까? 정말 마지막이야. 나는 고민 끝에 1시간 뒤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았다. 그는 오래된 코트를 입고 나왔고 표정은 말라 있었다.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이다 결국 내게 먼저 말을 꺼냈다. 나 이제 알았어. 내가 정말 잃은 게 뭔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고 말을 이었다. 그 사람들도 나한텐 소중했어. 근데 너는 그 중에 제일이었어. 항상 그래왔고 마지막까지도 그랬어. 나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한테 제일은 없었어. 그저 필요할 때, 위로받고 싶을 때마다 손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나는 그중 하나였던 거야. 그 말에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너는 늘 나보다 강했어. 그래서 너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저 이기적인 확신일 뿐이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나는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가 붙잡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아니, 그 순간 나는
그가 붙잡을 수조차 없는 곳으로 이미 멀어진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작은 공원 앞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따스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아주 작게 웃을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당연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로 했다.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의미가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존재로 남기로 했다. 사랑도 상처도 모두 지나갔다. 이제는 내가 나를 믿고 걸어갈 차례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기로 했다. 이제 나는 더는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사랑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